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논리 연구를 했고, 오늘 이념들 시리즈의 첫 권, 원래 이제 전체 제목은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설 전집에는 이것이 이제 세 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1권, 2권, 3권인데 그 3권 중에 후설 전집에 나온 건 이제 두 권을 세 권으로 분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권인데요. 그 논리 연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 연구는 후설에게 있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적 기획을 시작하게 된 돌파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논리학을 기초 짓기 위해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논리학이 다루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예 세계 내지는 대상들이 인식하는 주관에게 주어지는 전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인식론 전체로 문제가 확장돼 나가게 됩니다. 이 이념들 1권이 이제 1913년에 나옵니다. 13년에 나오고 후설이 논리 연구를 낸 게 1901년서부터 1900년서부터 1901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 10여 년 사이에 후설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이제 인식론적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더 심화되면서 원래 처음에 후설이 던졌던 그 철학의 혁신의 문제의식을 점점 더 심화시켜 나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이 순수 현상학이라고 하는, 근데 이 순수 현상학의 실제 내용은 일종의 선엄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선엄 철학으로 이행해 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 바운더리 내에서 후설의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념들 1권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 후설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 다른 뭐 멜러펑티라든가 하이데거와는 다른 그런 후설 현상학의 고유한 특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여기 좀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한번 그 이념들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리 연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후설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 연구를 통해서 순수 논리학을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그런 문제를 그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과제가 하나 논리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일반의 문제를, 특히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인식 일반을 어떻게 정초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념들 1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후설한테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이론적 관심은 뭐냐면, 모든 학문, 그리고 특히 당시 학문적 위기와 관련해서 철학을 가장 이론적으로 엄밀한 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래의 자기의 문제의식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현상학적 탐구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논리 연구를 그 추동하게 만든, 논리 연구를 지속하게 만든 엄밀한 학으로의 그 엄밀한 학이라고 하는 이념을 이렇게 아주 라디칼한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행해 가다 보니까 인식 비판 전체의 문제까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념들 1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 논리 연구에 그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의식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다분히 심리학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논리 연구, 특히 1권 프롤레고만에서 다루었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실과학 내지는 경험과학으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적 진리 또는 논리적 원리, 수학적 명제들, 이런 것들을 정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논리 연구 1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설력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논리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과제는 세계의 대상들을 만나는 인식 주관의 온갖 종류의 체험들을 어떻게 순수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순수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다시 저도 순수하게라는 말을 썼는데, 이념적 가능성의 측면에서만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연구식으로 얘기하면 경험과학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의 직관에 주어진 것 그 자체, 사태 자체로만 말하자면 이 현상학적 인식을 통해서 엄밀한 학을 체계와 이론적 체계, 모든 종류의 이론들을 엄밀한 학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식 체험 내지는 의식의 작용들을 지속적으로 순수화시키는 것이 논리 연구를 마무리할 때 던져진 하나의 과제였단 말이죠.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이념들에서 시도해 봅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거를 현상학적 탐구의 순수성 문제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식작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삶 일반에 대한 본질 법칙들을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순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질 법칙을 해명한다는 게 학문 이론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논리연구 일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잠깐만 살피면, 1905년에 오스트리아하고 바이에른주, 그러니까 독일의 국경에 제펠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리연구를 출간하고 나서 현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젊은 현상학도들하고 일종의 워크숍과 같은 세미나를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후설이 몇 차례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후설 전집에도 출간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후설은 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원이란 말의 일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래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상학적 환원에서도 사실 그 일상적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의미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의미 현상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덧칠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사태 자체로라고 하는 말은 그 덧칠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장치가 말하자면 이제 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현상학적 탐구의 순수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후설의 첫 번째 해법은 뭐냐면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체험에 주어지는 것들은 늘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물의 의미는 제가 배가 굉장히 많이 부르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 이 물과 너무너무 갈증에 시달렸을 때 물의 의미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또 화학적 관점에서 이 물을 접근할 때와 이것을 하나의 생활 예술의 또는 생활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 그러니까 물을 담은 용기, 또는 물,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상을 체험하거나 또는 지각하는 작용의 층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상적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덧칠되어 있는 의미들, 여러 층위로
복합적으로